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레오폴드 2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레오폴드 2세의 아버지는 당연히 레오폴드 1세입니다. 이 레오폴드 1세는요, 독일의 작센이라는 곳에 코부르크라는 작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독일 작센의 코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작센 코부르크 고타 공국의 9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잠깐 좀 이상해요. 오늘 벨기에 왕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벨기에 왕 아빠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독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벨기에의 역사부터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벨기에의 역사, 레오폴드 1세와 함께 봅시다. 레오폴드는 179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에 옆나라 여왕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5살에 러시아의 황실 근위대의 명예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소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1806년에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독일에까지 압박을 가하게 되자 레오폴드는 작센 지역은 원래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중립을 포기하고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함께 대프랑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프랑스군이 작센까지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레오폴드한테 물어봐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우리 군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해요. 근데 이걸 거절하고 러시아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군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퇴위된 후에 1815년 레오폴드는 공훈을 인정받아서 영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영국이랑도 동맹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1816년에는 영국의 조지 4세의 외동딸인 샬럿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산합니다. 샬럿이 아이를 사산하게 되고 1년 반 만에 사산 후유증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원래는 부마가 될 인물이었어요. 여왕의 남편이 될 수 있었는데 유일한 그 조지 4세의 외동딸이었던 샬럿 공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국의 왕실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눌러 앉아 살게 되는데 이때 누나 중에 한 명인 빅토리아 누나가 마침 영국에 와서 결혼을 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누나한텐 딸이 한 명 있었어. 누나 이름도 빅토리아고요. 누나의 딸 이름도 빅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자기 조카 딸을 영국에서 좀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요 자기가 돌봐주던 조카 딸 빅토리아에게 자신의 다른 조카였던 알버트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이 조카 딸 빅토리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빅토리아 입장에서는 레오폴드가 외삼촌이고요. 빅토리아의 남편이었던 알버트 입장에서는 레오폴드는 작은 아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윌리엄 4세가 7년 동안 통치를 한 뒤에 빅토리아 여왕이 되어서 중간에 이제 막 왕가랑 계속 엮여요. 이 레오폴드 1세가.
자신의 조카딸이랑 자기 조카랑 같이 결혼을 해서 영국의 여왕이 되고 영국의 부마가 되고 막 아이도 엄청 많이 낳고 점점점 영국 왕가랑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데, 생각해봐. 원래는 독일의 공작 가문이었다가 러시아의 군인이었다가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이 레오폴드 1세가 도대체 왜 벨기에 왕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국적이 몇 개예요? 자, 지중해 동부와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830년 그리스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은 그리스의 완벽한 독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럽의 좀 왕실의 일원 누군가를 그리스의 왕으로 앉혀놓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독일의 공작 가문이자 러시아 군인 출신이자 영국의 왕실의 일원이었던 레오폴드 1세가 눈에 딱 띈 거죠. 근데 레오폴드 1세는 이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제 막 신생 독립국이고 딱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초대 국왕 자리를 거절합니다. 근데 또 네덜란드에 항거한 브리셀에서 시민군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네덜란드에서 뚝 떨어져서 신생 독립국이 또 하나 완성됐어요. 여기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자, 근데 벨기에는 여러분들 단합이 참 안 되는 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독일이랑 붙어있는 쪽은 독일어를 쓰고요. 원래 밑에 있는 그 프랑스 쪽에는 프랑스어를 또 쓰고요. 위쪽에 원래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으니까 네덜란드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공용어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단합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국민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겨우 이제 우리 신생 독립국 딱 했는데 쓰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면 어떻게 뭘로 뭉쳐요? 그렇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때 또 눈에 띈 것이 바로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 쪽도 아니고 벨기에 남부 프랑스 출신도 아니고 동쪽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그 독일의 공국 출신이면서 러시아의 군인 출신이면서 영국의 왕실의 일원이었던 레오폴드 1세가 또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또 제안을 한 거죠. 너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1년 7월 21일 벨기에의 초대 국왕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초대 왕실은 작센 코부르크 고타 왕실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왜 이 사람이 벨기에의 왕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독일 이름인 레오폴트도 맞고 영국인 레오폴드도 맞고 이제 막 벨기에 왕이 됐으니까 레오폴도 맞는 이 레오폴드 1세가 바로 다음 해에 프랑스 왕의 딸 루이즈와 결혼을 합니다. 루이즈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째 이름은 또 당연하게 레오폴드입니다. 근데 이 레오폴드가 생후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또 레오폴드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필립, 넷째 막내딸에게는 전처였던 샬롯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레오폴드는 벨기에 국왕으로서 나름 벨기에 부흥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재위 34년째인 1865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또 레오폴드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오폴드 2세가 오늘의 주인공이며 벨기에 역대 왕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이 레오폴드 2세는요. 형이었던 레오폴드가 1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루이즈가 아주 애지중지 키웁니다. 우리 레오폴드는 죽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맞지 말고 날아가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함부로 만지지 말고 안 돼 병 걸려. 우리 레오폴드는 왕이 될 거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하고. 근데 이렇게나 건강을 걱정해 주었던 어머니가 15살 때 사망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다치지 말고 죽지 말라더니 엄마가 15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는 건강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성격이 됩니다. 얼마나 건강 걱정을 했던지 이 레오폴드한테는 턱수염이 나중에 나거든요. 이 턱수염이 비 올 때 젖으면 감기 걸릴까봐 턱수염 전용 방수천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턱수염을 여러 개 보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침을 한번 하잖아요. 저리 가! 야, 나가! 너 나가! 내 궁에서 당장 나가! 이래서 자기 주위에도 못 오게 하고 심지어 궁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사람은 아플 수 있지.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아프면 나가야 돼. 아프면 무조건 휴가예요.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냔 말이야. 아무튼 조금만 기침을 해도 완전 뭐 병균 덩어리 보듯이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는 아픈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18살에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리에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무도 이 레오폴드에게, 이 순진한 소년이었던 레오폴드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야. 레오폴드 3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손만 잡고 자면 3세가 생기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지. 그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촌 누나랑 결혼을 한 사촌 형인 엘버트, 영국의 그 엘버트가 어떻게 하면 레오폴드 3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유전자 교환 방식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때부터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나봐. 문란한 성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매춘부들을 정부로 들여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일게 됩니다. 나름 안정적인 치세를 펼쳤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 레오폴드 2세도 잘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딱 30살이었던 1865년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근데 이때가 마침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던 때라서 열강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식민지를 만들면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땅덩어리 좁고 신생국가에 내가 겨우 2번째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구 열강들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레오폴드는 이미 열강들이 이걸 다 땅 따먹기를 다 했기 때문에 살려고 했어. 정정당당하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 어디? 필리핀? 거기 좀 팔면 안 될까요? 스페인? 이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스페인한테 필리핀을 팔 수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스페인이 이걸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는 땅이 없나?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땅을 기웃기웃하게 되는데 이때 레오폴드가 어렸을 때 공부는 잘 못했는데 특히 지리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지리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막 보고 있다가
원주민 왕은 이미 몰락을 했고 세력이 약해졌던 네덜란드랑 포르투갈이 종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개척지였던 콩고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벨기에 의회는 이제 겨우 독립한 지 얼마 됐다고 뭐 이제 막 안정되어 가고 있고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에 좀 시큰둥했어요. 자, 그러자 이 레오폴드 2세는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지리학 회담이라는 걸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미개척지를 탐험하고 개발해서 미개한 흑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자. 미개한 흑인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우월한 서구 문명을 전파를 해서 도움을 주자.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콩고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레오폴드 2세는 열강들과 콩고 원주민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공식적으로 콩고 자유국가를 만들고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분명 그냥 나는 식민지 땅 따먹기 할 거야. 나는 콩고 가가지고 난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라는 말을 엄청나게 잘 돌려 했기 때문에 다른 서구 열강에서 리스펙! 야, 인도주의적이야!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 은행이랑 합작을 해서 1878년에 콩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렇게 콩고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콩고 회사는 콩고 지방을 돌면서 콩고 원주민들에게 구슬, 옷감 같은 걸 선물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좀 받으세요. 우리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벨기에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구슬 뭐 별거 아닌데 옷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비단 너네 본 적 있니? 아니. 요게 비단이라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한번 둘러봐요. 근데 여기다가 받았다고 체크 하나만 해줘.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돼. 그냥 받았다고. 워낙 동수가 많으니까, 호수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하나 X 해도 돼.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막 받고 다녀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내가 그냥 뭔가를 받았다. 이 백인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참 귀엽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막 해줬어요. 근데 그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지.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자발적으로 상속권과 계승권을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영토의 어느 지역에서나 노동력과 기타 수단을 지원하며 모든 수렵, 어업, 광산, 산림 개발권은 당 협회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라는 조약이 써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벨기에는 벨기에의 75배 크기에 달하는 콩고를 날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콩고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레오폴드 2세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겠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 콩고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콩고를 날로 먹은 레오폴드는 처음에는 상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팔아가지고 언제 이거 구슬이랑 원단 값을 다 버나. 이거 에이, 투자한 게 많은데 다음에는 뭘 뽑아보나? 이러면서 이 변변치 않은 상아 말고 다른 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수입원을 찾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무엇이냐? 그때부터 슬금슬금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고무입니다. 원래 고무는요, 딱히 쓸모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무로 기껏해야 만든다는 게 지우개?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고무의 다른 성분을 첨가를 해서 고무를 쓰고 있으니까 비에 안 맞네? 레인코트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 장화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점점 비옷 같은데 대중화되게 됐고 1890년에 드디어 무엇이 나오죠? 고무 타이어!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때를 잘 만나서 이거 대박이에요. 고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마침 콩고의 절반을 덮고 있었던 고무나무가 가치가 순식간에 폭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는 모든 노동력을 전부 다 고무 채취하는 데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무 어떻게 채취하는지 아세요? 고무를 채취하려면 이렇게 생긴 나무 혹은 덩굴에다가 칼로 표면을 이렇게 베요. 그리고 밑에 이런 양동이 같은 거, 그릇 같은 거를 밑에다 받쳐둡니다. 그러면 이 고무 수액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나무를 이 높이에서만 채취하면 안 돼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 어디에 짚을 때가 보여요? 발을 어디다 대고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 고무를 한꺼번에 채취를 하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 있었던 고무는 이미 동나버렸고요. 완전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서 고무를 채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면 비가 엄청나게 와요. 우기면 스콜이 막 쏟아진다고. 그러면 나무에, 이 미끈미끈한 나무에 물을 그냥 때려 부으면 뭘 밟고 올라가죠? 보호장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부상을 입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고무 채취를 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정말 이제 좀 돈 되는 거 찾았더니 이놈의 원주민들이 도움을 안 줘요. 도움을. 하여튼 쓸데가 없어. 저놈을 매우 쳐라.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이 시코트라고 불리는 하마 가죽을 말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이렇게 맞고도 할당량을 못 채웠거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고무 채취 못하겠다. 나에게는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병에 걸린 노모도 계시고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하면 이 레오폴드 2세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와이프도 있고 병에 걸린 노모도 있어. 인질로 잡으면 되겠네. 원인을 내가 죽여줄게. 가서 고무 채취를 해와.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인질로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자를.
아내나 딸을 감금시켜 놓고 일정량의 고물을 채취해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강간하거나 사살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량의 고물을 다 채취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여자가 먹은 것도 있고 우리가 돌봐준 값이 있는데 염소 하나 정도는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이 좀 보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무만 채취를 해서 왔는데 또 염소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내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리고 개인 할당량을 무조건 정해놨어요. 1인당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걸 못 채웠는데 얘는 고하네? 혹은 그냥 인질까지 잡기는 좀 귀찮고 라고 하면 할당량을 못 채웠을 경우 손목을 자릅니다. 아예 손을 잘라버리고요. 이번에는 놔줄게. 할당량 꼭 채워와. 라고 하고 다음에 또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그러면 다른 쪽 손이나 혹은 팔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또 할당량을 못 채웠어? 그러면 다음에는 머리를 자릅니다. 이렇게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가족 혹은 이웃이 그가 지고 있던 할당량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하거나 마을 전체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쓸모없는 마을 주민들은 다 죽이기도 했어요.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야 할 때에는 총을 쏘기도 좀 그렇고 칼로 찌르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물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다 넣어요. 10명 뭉쳐! 10명씩 이렇게 해서 그물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물에다가 바윗돌 같은 돌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강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눈앞에서 우리 동족이 학살되는 걸 지켜본 다른 원주민들은 왕복 2주가 걸리는 고무나무 숲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식량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야. 내가 가가지고 이거 고무 언제 채워오니? 이거 식량도 담고 빵도 담고 정말 죽을 것 같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출발 안 했니? 쟤네 아까 들어갔잖아. 야 이제 죽었겠다. 너네 안 갈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족 시체도 매장을 못하고 가서 먹을 음식도 못 챙기고 가서 불 피울 부싯돌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맨몸으로 열대우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그래서 이 손목이 잘린 절단된 손은 레오폴드 2세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한 덕분에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를 식민 통치할 당시 콩고의 인구수는 눈에 보이게 확 줄어듭니다. 추정치로 원래 콩고의 인구수가 3,900만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레오폴드가 지배했던 23년간 약 1,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망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당시 인구가 3,000만이었는데 800만으로 줄었다라는 추정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레오폴드 2세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건 아니에요. 물론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기아로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병과 기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준 게 레오폴드 2세였기 때문에 이 콩고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레오폴드 2세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누구냐 하면
검은 용병이라고 부르는 주변국 출신의 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벨기에에 고용이 돼서 총이나 총알 같은 걸 지급받았는데, 이 검은 용병들은 자기가 총알을 빼돌리거나 혹은 이걸 모아서 반란을 쓰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총알을 쓸데없는 데에다가 낭비하지 않았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신에서 손을 잘랐어요. 근데 가끔 총알이 빗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손목을 잘라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넣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했고, 이때 바구니 한가득 손을 담아가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뉴스 기사에는 한 명의 사령관이 1308번의 수족 절단을 했다라고 기사가 뜨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착취한 고물을 수출한 결과 1809년에는 100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1901년에는 6,000톤의 고물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당시 레오폴드가 거둔 수익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했어요. 개인 돈이에요. 이거 전부 다. 벨기에 거 아니고. 개인 사유지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레오폴드 2세는 뭘 했을까요? 각국의 매춘부두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매음굴 같은데 단속 나갔는데 거기에 이 레오폴드 2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돈은 자기의 그 정부들에게 사치품을 사주는데 소비했어요. 뭐 보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우리 정부가 나한테 오는데 길이 너무 험해. 그럼 도로도 좀 닦아주고. 아니 그리고 나라에도 투자했어요. 나라에 투자한 돈도 꽤 있어서 이 레오폴드 2세의 별명은 건설왕입니다. 콩고에서 착취한 이 이익으로 뭘 만들었냐면 벨기에 개선문, 벨기에 개선문의 토대를 닦았고요. 유리궁전이라고 불리는 국립온실을 건설합니다. 앤트워프 중앙철도역 역시 레오폴드 2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벨기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미지 관리를 하고 콩고에서 착취한 돈을 숨기고 해봐도 밝혀질 건 밝혀지겠죠. 정의는 승리한다. 몇 번의 폭로를 은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콩고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콩고에서 얻는 건 뭐예요? 콩고에서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오폴드 2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흑인들을 위해 기독교인으로서 의무감으로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회수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군인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기술자들을 콩고에 파견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본 거죠.
그래서 콩고는 지금 어떤가? 내가 이 기술자들을 투자를 해주면 이 콩고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려고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죄다 손목이 잘려있네. 가서 내가 생각했던 그 콩고는 그 미개한 나라는 우리 대단한 기독교인 벨기에에서 도움을 줘서 발전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레오폴드 2세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폭로를 한 거죠. 자, 그러자 곧바로 각국에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특히나 영국에서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이 레오폴드의 2세의 학살을 역사상 최대의 범죄라면서 비난하고 나섰어요. 일이 점점점 커지니까 1903년 영국 정부는 콩고에 로저 캐즈먼트라는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콩고에 딱 간 거지. 근데 가서 그냥 열대우림까지 안 들어갔어. 딱 도착해서 보이는 마을, 여기 마을 옆에 마을 이런 데에만 돌아도 사람들이 죄다 손이 없어요. 돌아다니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만나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네가 알아 이러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 덕분에 6개월 만에 사진도 다 찍고 보고서를 다 써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일겠죠.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레오폴드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사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그 로모라고 좀 해. 좀 줄 테니까. 이미지가 있잖아. 아유, 거기 고무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봤어? 거기 다이아몬드도 있어. 나한테 잘 보여. 근데 이것을 변호사가 폭로합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명분 좋게, 허울 좋게 식민 통치를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해놓고 이게 밝혀지자 돈으로 언론사를 매수했다. 라는 희대의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1908년 벨기에 정부는 세계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서 레오폴드 2세한테서 콩고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콩고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벨기에 정부가 산 거니까 이렇게까지는 막 노예 계약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약간 협력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레오폴드 2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을까요? 콩고의 소유권이 벨기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콩고 관련 문서를 내놨어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봤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드레스, 온실, 개선문, 드레스, 돈 번 거 다 애인 줬죠. 그리고 심지어 건물은 다 정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건물은 다 정부 거니까 뺏을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관리비가 다 정부 거잖아. 나머지 토대는 닦았는데 나머지 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정부 돈인 거죠. 돈은 애인들 사치품 쓰는데 다 써버렸고 남은 것도 없고 가족들은 이제 레오폴드 2세한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뭐 딸이고 아내고 다, 정부들도 다. 그리고 1908년
이미 75세였던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빼앗긴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1909년에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정부 블란차 들라크루아와 결혼을 해서 남작부인이라는 자기도 주고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죽었어요. 나름 양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도 부끄러웠던 건지 장례는 소박하게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소박하게 장례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관이 지나가잖아요. 왕의 관이 지나가잖아. 그럼 보통은 추모 행렬이 따르잖아요. 아이고 말하면서 추모 행렬이 따르는데 벨기에 국민들이 욕을 하며 관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고는 1960년이 되어서야 벨기에에게서 완전히 독립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씁쓸했던 레오폴드 대학살이라고 불렸던 레오폴드 2세의 콩고의 학살, 만행.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